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수소는 우리가 양성자가 한 개고, 그래서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 때, 자, 전자는 얘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곳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지? 이게 가장 안정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전자 껍질은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에 전자가 하나 딱 박혀 있지, 그지? 이걸 제일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그럼 1번 껍질이 아닌 만약에 이런 2번, 3번, 4번 어디든 존재하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를 비워두고 높은 데 가 있지, 그지? 그럼 이거는 불안정한 상태인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가 만약에 바닥 상태에서 들뜬 대로 이동할 거야. 이렇게 바닥에서 들뜬 대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들떴던 애가 바닥으로 갈 때 또는 에너지가 더 낮은 데로 갈 때가 있겠죠, 그죠?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 띠 간격이 원자들마다 간격이 다 달라.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껍질에서 이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만큼 이렇게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왜 스펙트럼 같은 거 들어봤잖아. 어떤 원소의 종류 같은 거 알아낼 때 스펙트럼의 위치를 갖고 했었죠. 그리고 전자 배치는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햇빛과 같은 걸 하면요, 이렇게 스펙트럼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자 배치나 그런 것들이 불연속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햇빛은 스펙트럼은 수많은 불연속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선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등등등 가다가 여기를 우리는 무한대 껍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가 수소일 때 전자가 한 개면 얘가 바닥 상태라 그랬죠? 얘를요, 여기까지 쭉 끌고 올라와요. 그럼 여기 전자가 도착했지? 그럼 얘는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쉬워. 이런 거를 전자를 잃는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바닥 상태에 있는 애를 전자를 잃게 하려면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그런데 만약에 같은 상황인데 이번엔 전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만큼만 흡수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바닥 상태인 것보다 어머나 바닥 상태인 것보다 들뜬 상태에 있는 게 훨씬 더 전자를 끌어내기가 더 쉬운 거죠. 이렇게 끌어내는 게, 그지? 바닥 상태보다 들뜬 상태가 전자를 끌어내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일 때 더 전자를 뽑아내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를 2단원 끝에서 배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전자를 뽑아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 간격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전자 배치는 불연속적이고, 여기서 에너지, 빛 에너지,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 또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파장분의 빛의 속력이에요. 요거는 C, 빛의 속력은 빛의 진동수에다가 곱하기 빛의 파장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빛 에너지의 크기는, 빛 에너지의 세기는 플랑크 상수 일정한 거, 상수 일정하고 빛의 속력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비례하는 게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할 거야. 됐나?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400, 500, 600, 700 써 있죠. 이게 바로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있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니까 에너지는 작아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서는 빨간색이 에너지가 작고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어. 적색 바깥쪽에 있는 선. 그래서 이거를 적외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이라서 이쪽은 자외선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따져봤을 때 에너지 크기가 적외선이 제일 작아야겠죠? 그 다음 가시광선이고 자외선의 에너지가 가장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외선을 쬐도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외선은 어떻지? 오래 쬐면 물론 적당히 쬐는 건 좋아요. 자외선을 쬐어줘야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안 쬐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쬐줘야 돼. 이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피부암이 걸릴 수 있는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적외선은요, 아무리 쬐도 피부암 걸릴 일이 없다고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가시광선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가 작아서. 여기서 나오는 빛이 다 가시광선이잖아. 여러분들 밤만 되면은 이 가시광선을 여러분들이 잠들 때까지 계속 쬐고 있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부암 걸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외선은 에너지가 커서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보어 원자 모형의 문제점은 수소밖에 설명 못해요. 헬륨부터 전자가 2개 이상인 애들은 설명할 수 없고, 여기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이 n제곱분의 1312 kJ/몰로 나오는데, 이거는 얘들아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에너지는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kJ/몰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해석을 해줄게요. 여기 써있긴 한다. 이걸로 할게 그냥. 자, 이게 1번 껍질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에다가 이걸 대입하잖아요. 그럼 여긴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312 나오겠죠? 2의 제곱해서 나누면 마이너스 328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9로 나누면은요 마이너스 9, 1은 9에다가 그러면은 41이니까 9, 5도 안 되겠네. 9, 4, 36이죠? 그럼 50이니까 9, 6, 54니까 약 196, 약 146 정도가 나오지, 약.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소수점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전이 될 거야. 그러면 에너지 차이는 약 마이너스 146에서 빼기 마이너스 328로 에너지 크기를 계산할 거거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소수점으로 나오면 숫자 계산하기 지저분해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B를 우린 시험지에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상수 K로 바꿔버린다고. 이해갔나?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마이너스 K,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K,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K, 여기는 마이너스 16분의 1K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아까 전에 했던 거 여기서 여기로 에너지가 전달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3에서 2로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크기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9분의 1K에서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K를 하면 되겠지? 3의 제곱분의 1K 그 다음에 K와 K로 어이치라고 여기다 썼네. K와 K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얘가 16분의 K가 되고 얘는 4분의 K고 9분의 니까 이거 36분의 5K라는 이런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돼요. 크기를 계산할 거니까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36분의 5K인 거야.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는 나중에 만약에 에너지 하나만 더 계산할게. 2에서 1로 가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니까 얘는 절대값 씌워서 4분의 3K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 에너지 크기 비교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KK 없애고 에너지 B가 위에 거랑 아래 거 비교하면 5 대 27이 나오죠. 또는 밑에 거 대 아래 거 하면 27 대 5가 나오겠지. 이렇게 비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화학 문제에서 이거를 1311 그대로 주어주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상수값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자의 운동과 전자 껍질,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 각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걸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요,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주양자수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등의 순서를 붙이고 n을 주양자수라고 한다. 각 껍질마다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껍질마다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에너지 크기 어떻게 돼? 커진다고. 알겠지?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전자 전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 흡수해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들뜬 데서 바닥으로 갈 때는 에너지 방출이야. 근데 만약에 이 원소의 원자핵 종류가 같잖아요. 종류가 같으면 흡수하는 에너지나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같은 껍질끼리의 전일 때는 똑같아야 돼요. 부호만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얘가 만약에 100주를 흡수했으면 얘는 100주를 방출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이동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에너지는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에너지의 변화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에서 빼기 마이너스 n 다시 제곱분의 k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게 좋다고. 알겠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이 어떤 전자 전이를 하잖아. 전자 전이할 때 진동수의 비를 물어볼 때가 있고 파장의 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두 개를 물어봐. 아까 전에는 내가 에너지의 비를 물어봤었지. 뭐 아까 전에 여기서 3에서 2로 갈 때와 2에서 1로 갈 때 에너지의 비를 물어봐서 이게 5대 27로 나왔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진동수 비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전자 전이에서. 그럼 이거는 에너지 비와 같아요. 이 특징이. 그 이유가 에너지는 진동수 플랑크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잖아.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돼. 근데 만약에 파장비를 구하라고 하지, 이거를 계산하고 있으면 머리 터져요. 파장은 절대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에너지비를 구해요. 그리고 반비례 처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아까 전에 에너지비가 만약에 7대 25였나? 5대 27. 5대 27이었지? 그럼 이거의 파장비는 27대 5로 바뀌는 거예요. 반비례니까. 그래서 파장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제발 파장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비를 구해서 그거의 반비례로 처리를 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알겠지요? 이것만 주의 있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했던 거 이거니까. 파장하고 반비례하니까. 알겠지?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푸는 요령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거 역시 전자 전이할 때 A는 흡수, B는 방출이지. 근데 A와 B는 흡수 방출이지만 에너지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절대 이 1312 넣는 거 안 나올 거야. 다 K로 바뀔 거예요, 문제에서는. 알겠죠? 숫자 계산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주 양자수에 따라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5번, 6번 여기는 무한대 껍질이에요. 가장 바깥 껍질. 그리고 올라가면서 에너지의 간격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지. 그 이유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분모의 제곱, 주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1의 제곱으로 나누고 2의 제곱으로 나누고 3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간격이 점점 촘촘해질 거지.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 크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310이고 여기는 무한되면 0이잖아. 맨 위에는 그지? 에너지가 0과 마이너스 1312는 마이너스 1312가 더 작은 거예요. 요거 물리랑 헷갈리면 안 돼요. 물리 공부했던 친구들이 마이너스 하면은 부호 때문에 크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더 작은 거예요. 산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수소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전자 껍질에 있던 수소든지 간에 전부 다 1번 껍질로 다 전이가 할 거래. 근데 얘도 1번으로 전부 다 1번으로 간대요. 1번이 뭐 이렇게 좋은지 1번으로 이렇게 전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야 니네 왜 다 1번으로 가? 나는 2번으로 갈래 하면서 이번에는 2번으로 이렇게 전자가 전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음에는 3번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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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4번 5번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등 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건 대학교 가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 1번으로 전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으로 전이 되는 경우, 3번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얘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볼게.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를 딱 비교해보자. 누가 제일 크니? 비교해보면 당연히 기역이 제일 크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잖아, 그지? 에너지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 에너지를 이걸로 안 하고 n 제곱분의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무한대에서 3번 가는 거 해볼까? 그럼 무한대에서 에너지는 0이지, 3번에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9분의 k라는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2에서 1로 가는 거 한번 해보자. 2에서 1로 갈 때는 이걸 한번 해보면 2에서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가 되니까 에너지가 4분의 3k가 되지. 그럼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니?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럼 여기 봐, 이쪽이 니은보다 디귿이 에너지가 작았어요. 에너지가 작은 쪽에 있던 가장 큰 에너지가 이거잖아, 그지? 에너지가 더 큰 데 있던 가장 작은 에너지가 이거죠. 아무리 얘가 커도요 이거보다 클 수는 없어요. 이해가 안 나요? 아니면 2에서 1로 가는 거랬구나. 지랄하고 이거 미안, 여기를 이렇게 하자. 2에서 1로, 이건 3에서 2로 가는 거잖아. 계산 잘못했네, 그지? 어쨌건 2에서 1로 가는 걸 보면 여기서 2에서 1로 가는 거 안 그렸어. 이렇게 가는 거 안 그렸어, 그지? 이렇게 가는 거. 2에서 1로 가는 게 아무래도 얘보다 에너지가 크죠.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지면요 아무리 작아도 얘보다는 커요. 이해 갔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거 가시광선, 그리고 이쪽이 적외선, 이쪽 자외선 있었잖아,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럼 여러분들 아까 했을 때 이리로 가면서 파장 어떻게 됐죠? 길어졌죠?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작아졌죠, 그죠? 그럼 에너지가 작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제일 에너지 작은 놈 디귿이 뭐가 돼야 돼? 디귿이 적외선 계열이 될 거고, 얘가 가시광선 계열 될 거고, 이놈이 자외선 계열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요, 얘를 라이먼 계열, 얘는 발머 계열, 얘는 파센 계열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이름을 라이먼, 발머, 파센. 오케이? 그래서 책에 있는 걸 이제 한번 따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왜 이래? 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서 낮은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만큼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런 거죠. 전자 배치가 불연속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연속적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나올 리가 없고요.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센 계열이 라이먼이 자외선, 발머는 가시광선, 파센은 적외선인데 얘는 다 1번, 2번, 3번으로 전이가 되는 거야.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건 전부 다 방출하는 형태인 거예요. 애들이 뭐만 기억하냐면 1, 2, 3으로 간다는 것만 기억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해볼게. 자, 내가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몇 번으로 갔니? 2번으로 갔지.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를 2번 갔으니까 가시광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 있다고요.
이 전자 전이에 대해서 에너지 방출하는 이 선 스펙트럼은 방출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거와 에너지 크기 같은 건 어디니? 2에서 1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자외선이 되는 거지 가시광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요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요 스펙트럼 보는 방법. 자, 아까 전에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이 어떻게 됐죠? 커졌죠. 에너지 준이 커질수록 이 간격이 어떻게 돼서 더 촘촘해졌지. 그럼 스펙트럼도 마찬가지로 선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특히 여기는 파장도 써줬어. 당연히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요 놈이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이란 말이야. 그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놈, 이 놈은요 n이 4번에서요 n이 3번으로 전자가 전이 되는 껍질인 거예요. 요게 이제 적외선 계열이잖아. 여러분들 적외선은 전자가 아까 전에 3번으로 전이 되는 거였죠. 3번으로 전이 될 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4에서 3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 옆에 게 5에서 3, 6에서 3, 7에서 3, 8에서 3 순서대로 가는 거야. 알겠나? 그러다가 다시 갑자기 선 간격이 넓어지고 있지. 그지? 좁아지다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빛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 계열 끝난 거지, 그지? 그럼 이제 가시광선으로 바뀌면서 첫 번째 있는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니까 얘는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3에서 2면 그 옆에 거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선간격이 다시 벌어졌네? 그럼 요게 어디로 가는 걸까? 2에서 1로 가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그 옆에 거는 순서대로 뭐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 스펙트럼에서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걸 찾고,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순서대로 배열만 하면 돼. 그리고 요거 아예 외워두세요. 3에서 2로 가는 거 있죠? 요거의 파장은 아예 외워둬도 좋아. 화학할 때는 656 나노미터예요. 여기 숫자가. 알겠나?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656 나노미터의 파장은 전자가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전이한다는 뜻이에요. 됐지요?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점은 얘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이 가능한데 전자가 2개 이상인 놈들의 복잡한 스펙트럼은 설명이 불가능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오비탈이라는 걸 주장하게 됐고요.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는 입자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 이거를 이중성이라고 배워요. 물리 시간에. 이 화학 시간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거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물2야. 그러니까 물리1의 개념, 물리2의 개념을 갖다가 화학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로 얘기하고 이 확률을 이제 화안에서는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전자가 운동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비탈이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거예요. 이걸 점으로 찍었다고 봅시다. 이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어요. 여기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점들이 다양하게 많이 찍혀 있지, 그지? 점이 하나하나가 전자의 개수가 아니야. 그럼 이건 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 그게 아니고 점이 밀집된 곳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점이 뜨문뜨문 있는 곳은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점으로 나타냈을 때. 그런데 선으로 나타낸 거야, 이번엔. 경계면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걷을 때 이 안쪽은 확률이 높고 여기는 확률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 여기는 10%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경계면 바깥쪽이라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해 갔나?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화성 탐사하고 있는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빵이다라고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어.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로 할 때는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전자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의 결정은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 상태를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 스핀양자수로 나타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소가 있다고 해보자. 얘 원자 번호 7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원자 핵을 그리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릴게. 얘가 2개고 여기에 5개 전자가 있을 거거든. 그럼 이게 2개, 5개 있을 때요, 이 전자마다 이 양자수 4가지 있죠. 이 4가지가 모두 같은 전자는 단 1개도 없어요. 이 7개의 전자가 다 모두 양자수의 조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양자수 4가지로 모든 전자의 양자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이 양자수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다룰 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요거는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자, 양자수의 그 첫 번째 주양자수라고 하죠. 아까 전부터 n이라고 썼었지, 그지? 이 주양자수는 뭐라 그랬니?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껍질마다 뭐가 있다고?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주양자수가 n은 1, n은 2, n은 3 등등등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거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정의가 또 있어. 이번에는 오비탈의 크기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커질수록요, 오비탈의 크기도 커져요. 오케이? 요게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부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L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L이고, 얘는 부양자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오비탈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 그리고 요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요 n-1까지 존재해요. 요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모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X축, Y축, Z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심에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지를 그려 놓고 얘가 핵이잖아. 여기에 이제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는 내가 평면이라서 원처럼 그려지지만 이거 S 오비탈이고요. 얘는 모양이 공 모양이에요. 오케이? 공 모양이야. 그럼 여기 n이 1인 거고 n이 2인 거고 n이 3인 거야. 그럼 볼래요? 1, 2, 3으로 갈수록 이 주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바깥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는 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됐나?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오비탈이냐면 p 오비탈인데 하나만 그릴 거야. 중심핵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령 모양. 그리고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3가지, 여기는 1가지야. 종류가. S오비탈은 모양이 1가지밖에 없어. 공 모양. 여기는 아령 모양인데 PX, PY, PZ에서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n이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이라면 얘는 무슨 양자수야? 주양자수지? 그럼 여기다가 방위양자수를 표현할 거야. 먼저 얘는 0부터 시작되겠지. 근데 주양자수가 1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오롯이 뭐밖에 없니? 0밖에 없는 거지. n-1까지 있다고 했는데 n이 1이면 1 빼기 1이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방위양자수가 0밖에 없어. 그럼 1번 껍질에는요 오비탈이 이게
S 오비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껍질에는요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껍질로 가볼게요. 2번 껍질로 가면 방향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1을 갖다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1까지 있겠지? 그럼 이거는 얘가 S 오비탈이고 이놈은 P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 그 다음 방향 3을 대입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감이 오죠? 0과 1과 2가 있겠죠? 그럼 얘는 S 오비탈, 얘는 P 오비탈, 얘는 D 오비탈이에요. 오비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D 오비탈. 하나 더 갈게요. 4번 가잖아요. 0, 1, 2, 3 있겠죠? 그럼 얘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이에요. 우리 고등과정은 이렇게 4종류까지는 들어요. 듣긴 듣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이거 2개밖에 안 나와. SP밖에. DF는 안 나와. 이게 얘는 이제 좀 이따가 방향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그거까지 하면 되겠다. 하고 얘기할게. 자, 여기 부양자수 다시 한번 볼게요. 오비탈의 모양이라 그랬죠? 공 모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 모양에서는 방향성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거리 같으면 전자 발견 확률이 어디서든 똑같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방향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X축이건 Z축이건 Y축이건 어느 방향이건 간에 거리만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아. 근데 여기는 방향이 있어. 여기에서는 방향성 있어서 같은 좌표 축에서는 거리 같으면 확률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거리가 같다고 쳐. 만약에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발견될 확률이 같아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방향이 같아요. 거리가 같아요. 그럼 그때는 확률이 같지 않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거리가 같아도 전자 발견 확률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방향에 따라서. 알겠지? 같은 X축끼리는 돼요. 같은 Y축끼리도 되고 같은 Z축끼리는 되지만 X, Y, Z 따로따로끼리는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은요. 오비탈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밑으로 내리고 저 위에다가 표시해 볼게. 1번 껍질에는 S오비탈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자기양자수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인데 이게 L이었잖아. 그지? 그럼 얘는 0 대입하면 이거 0밖에 나올 게 없죠. 그럼 이게 바로 방향성이 뭐한다? 방향이 없다라는 뜻인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로 갈게. 이제 0을 대입해. 그럼 여기 0 나오지. 그지? 그럼 0 나오는 거는 여기서는 방향성 없다로 하나가 해석이 되겠죠? 그럼 2를 대입해 볼게요. 이제 이건 P오비탈에 관한 얘기잖아. P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는 이게 PX, PY, PZ로 방향성이 세 방향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여기는 같은 0은 존재하지만 여기의 0과 여기의 0의 의미는 다르죠. S오비탈의 0은 방향성이 없다는 뜻이고요. P오비탈의 0은 하나의 방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거 마이너스 1이 PX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세 개가 조합으로 그냥 누구든 PX, PY, PZ가 되면 돼요. 따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는 표시하지 않고 2만 먼저 대입해 볼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0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지? 5방향이야. 여긴 7방향이고 F오비탈. 근데 우리가 5방향, 7방향짜리는 안 나와. 그냥 오비탈의 종류가 D오비탈에는 5종류가 있고 F오비탈에는 7종류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S오비탈은 한 종류, P오비탈은 3종류인 거야. PX, PY, PZ 이렇게.
됐지요? 자, 스핀 양자수는요. 쓰기를 MS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한 종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가요. 두 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표시해 볼게요. 얘가 하나의 오비탈이고 얘가 하나의 오비탈이라고 해볼게. 얘도 오비탈이 하나가 있어. 만약에 전자의 스핀을 한 놈은 이렇게 가, 한 놈은 이렇게 가, 한 놈은 이렇게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한 종류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지. 그럼 여기에 스핀 양자수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도 하나 들어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2분의 1은 별 의미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성이야.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오잖아요. 전자는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방향으로 돌 수 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표현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오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합하면 얼마야? 0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들아, 스핀 양자수에서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0이 나오면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걸로다가 찾으면 돼요. 됐지요? 자, 주양자수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로서 주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고 오비탈의 크기도 커진다고요. 자연수에 따라서 n은 1, 2, 3, 4 등등등 나갈 거고 n 1번 껍질을 K껍질, 2번을 L껍질, 3번을 M껍질, 4번을 N껍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할 거라 그랬죠? 모양은 SP, D, F인데 공모양, R형 모양. 요거는 모양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모양만 얘기하는 거고, 주양자수가 n일 때 방위양자수는 0부터 n-1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1일 때는 0, 2일 때는 0과 1, 3일 때는 0과 1과 2가 나와서 S, SP, SPDF, SPT 순서대로 나오고 있지, 그지? 그리고 S오비탈은 공모양이에요. 공모양일 때는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으니까 방향성 없겠죠? 모든 전자 껍질이 한 개씩 존재하며 주양자수에 따라서 1번 껍질의 S오비탈, 2번 S, 3번 S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3번으로 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 준위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P오비탈은요, R형 모양이고요.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발견될 확률이 달라지겠죠?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양자수가 2 이상인 전자 껍질에 존재하며 주양자수에 따라 2p, 3p, 4p로 표시할 수 있고, 주양자수가 클수록 당연히 오비탈의 크기는 커지고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자, 자기양자수 ML로 표시했고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이다. 방위양자수가 L일 때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정수화로 표현이 돼요. 뭐 개수가 2L 플러스 1개 존재한다는 거, 그것까지는 뭐 필요 없고요. 방위양자수가 0, 1, 2일 때, 그럼 0이면 무슨 오비탈? S오비탈. 얘는 P오비탈, 얘는 D오비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그럼 S오비탈일 때 얘는 자기양수가 0밖에 안 나오니까 오비탈 수 한 가지, 공모양 하나, 그지? 공모양. 그리고 P 1이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면 얘는 세 가지라서 PX, PY, PZ의 R형 모양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0과 여기서 0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5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방향을요, 그냥 오비탈의 종류라고 봐도 돼요. 얘는 방향성 없는 한 종류밖에 없는 거고, 방향성 있는 3종류, 방향성 있는 5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오비탈 한 종류당 전자는 몇 개 들어간다 그랬니? 2개씩 들어갈 거라 그랬지? 그럼 S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개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겠죠?
여기는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류가 5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칸수대를 기억해주고 px, py, pz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있고, 자 스핀 양자수 전자의 회전 방향에 따라 결정하는 건데, 스핀은 2가지가 있으며 하나를 플러스 2분의 1로 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겠죠.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면 전자 하나 들어있는 거, 0이면 전자가 0, 2개 짝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 껍질은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이 있고요. 이거를 주양자수로 표시를 하면 주양자수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걸 이제 잘 보세요. 1번 껍질에는요, S오비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번 껍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었고요. 3번에 S, 3번에 P, 3번에 D 있었고, 4번 S, 4번 P, 4번 D, 4번 F 이렇게 하나씩 계속 오비탈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오비탈 수를 한번 세볼게. 오비탈의 종류는 몇 개냐면, 여기는 1개밖에 없지, 얘 한 종류. 여기는 1개와 2개라 그러면 안 돼요. P는 PX, PY, PZ 3가지가 있으니까 4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5개가 더 더해져서 9개. 여기는 16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1, 3, 5, 7 다 더하면.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계산할 때는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수 세볼까요? 전자수는 내가 한 종류의 오비탈당 전자는 2개씩 들어갈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2개, 여기는 8개, 여기는 18개, 여기는 32개가 들어가서 이 계산은 2n제곱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전자를 보면 에너지 준위가 있어. 각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위. 근데 수소일 때와 다전자일 때 차이가 있어요. 수소일 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전자를 채울 때는요, 무조건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채워야 돼요. 만약에 우리 피라미드 쌓는데 밑에를 넓게 하고 위를 좁게 해야지 안전하겠지, 그지?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졌다 좁아지고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 모양도 불안하고 쌓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수소일 때는 아까 전에 했듯이 플러스 1번이잖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수소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 있잖아. 그럼 이게 바닥 상태라고 했었죠. 그런데요, 들뜬 상태 가볼게요. 여기로. 그러면 수소는 전자가 1개밖에 없어. 여기는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3가지가 있지. 그럼 그 3가지를 이렇게 같게 놓는 거야. 얘는 수소일 때는 이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 이 책상을 보세요. 높이가 다 똑같은 곳에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높이 같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앉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졸라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해봐라. 물론 대학교 때는 높은 데로 가요. 듣기 싫으니까. 교수님 옆에서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아. 그리고 대부분 대학 강의실 어떠냐면 계단식이 입구로 들어와서 강단이 밑에 있어서 걸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저 앞에 앉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죠. 거의 다들. 그렇게 앉는데 우리가 들어왔는데 계단이 열라 높아봐라. 높은 데까지 누가 올라가려고 그러겠어? 귀찮아도 앞에 앉겠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잘 건 아니니까, 그지? 앞에 앉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배치를 할 건데 에너지 준위가 똑같잖아. 그럼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수소일 때는. 알겠지? 그런데 이제 다전자가 되는 거야. 다전자가 되면 1번 껍질의 S오비탈의 에너지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3s, 3p고 여기가 조금 주의할 점이에요. 4s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번 껍질을 아직 다 안 채웠지. 그런데 4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가지고 3p까지 채운 다음에 4s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여기만. 나머지는 순서대로잖아. 그지? 이해 갔나?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세요.
전자 배치하는 순서. 1s, 2s, 2p, 3s, 3p, 4s, 3d로 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3s, 4s, 2까지밖에 안 배워. 그게 20번 칼슘이거든. 3D에 채워지는 건 21번부터야. 고등과정에서 21번부터는 절대 다루지 않고 그거는 전이원소라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자, 전자 배치를 표시하는 방법. EPX2라고 써 있어요. 여기 2는요. 앞에 써 있는 2는 주양자 수고요. P는 오비탈의 모양이죠. X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위에 써 있는 2는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대로 내가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나트륨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 11번이죠. 그럼 이거를 쓰는 방법이 1s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2s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EPX에 2개, EPY에 2개, EPZ에 2개가 들어가. 지금 여기까지 10개 들어갔지? 그 다음 에너지가 3s에 1개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거 이렇게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1s2, 2s2, EP에 6, 3s 하나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를 그냥 PX, PY, PZ를 섞어버린 거예요. 됐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전자 배치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규칙으로 전자 배치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구별하면 돼요. 첫 번째, 싸움의 원리. 아까 전에 그 피라미드 얘기했듯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위에 거 나트륨 갖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이 11번인데 1s2, 2s2, EP에 6, 3s 하나지. 이걸 오비탈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s오비탈은 한 종류, 여기는 세 종류, s오비탈 한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 전자 표시할 때, 자,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나머지 한 개. 이렇게 한 게 지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얘를 나트륨 11번을 1s2, 2s2, 2p에 5, 3s2가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을 안 채웠지. 그리고 여길 가서 채웠잖아. 그럼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불안정한 거죠.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젠과 사타가 3개 어간나무에 쌓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뺄 거잖아. 근데 중간에 하나를 이미 안 끼우고 넣어. 그럼 싸울 때 왠지 뭔가 불편하겠죠. 안 채우고 오니까. 그런 거를 들떴다고 하면 돼요. 그렇다고 그거 하나 빠지고 했다 그래서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할 수는 있잖아요. 들뜬 상태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되면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그럼 이제 2번은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할 거예요.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배웠던 겁니다. 한 종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요? 2개씩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스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탄소 6번 갖고 해볼게요. 1s2, 2s2, EP에 6개야. 그러면 s오비탈, 2개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있겠죠. p 오비탈은 세 종류니까. 그러면 얘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고 여기는 한 개, 두 개가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좀 이따 3번에서 나올 거고 이렇게 채워진 게 정상적인 이게 지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런데 요 놈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여기가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얘 하나 없이. 그럼 얘가 3개고 얘가 1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종류 오비탈의 전자가 3개가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요 들뜬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전자 배치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번엔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스핀이 반대였는데 2개가 같은 방향이지? 이것도 들뜬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싸움의 원리가 위배됐을 때는 들뜬 상태로 가는 거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가 되면 이제 전자 배치가 불가능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3번 훈트의 규칙입니다. 이 훈트의 규칙은요 홀전자 수가 많을수록 더 안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의자에 와서 앉아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동건이랑 찬영이 둘이 아니까 같이 앉았어. 모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앉았어요? 혼자씩 앉았죠? 그죠? 그게 정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버스 탔는데 빈자리가 많아요. 여러분들 혼자 앉아 있죠? 옆에 빈자리 많은데 누군가가, 날 모르는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앉아봐요. 너 왜 귀찮게 내 옆에 오냐? 그지? 이거 거리 할 때도 귀찮을 거고 되게 걸리적거리잖아. 그지?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훈트의 규칙을 예를 들어보면 질소 7번 볼게요. 1s2, 2s2, 2p의 3개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1개, 2개, 1개, 2개인데 1개, 1개, 1개씩 찼어. 그럼 여기 홀전자 개수가 3개거든요. 홀전자 개수가 3개예요.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 2개 이렇게 온 거야. 굳이 빈 방을 두고 내 옆에 왔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얘는 홀전자가 몇 개가 됐지? 1개로 변했지. 그지? 그럼 이때 이거는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고 얘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너 왜 빈 방 두고 내 옆에 와? 그거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요 뒤에 한 줄이 책상이 비어 있어. 근데 어떤 애거든 여기 앉아봐. 이건 불편하잖아. 그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싸움의 원리나 훈트의 규칙에 위배가 되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가 되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그것만 구별하면 돼. 그럼 여기 문제는 어떤 조건을 주어주고 어떤 원리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문제라고요. 알겠죠? 자,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주기율표 할 때 더 정확하게 나올 거야. 어쨌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뜻이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요런 걸 한번 내가 여기다가 그냥 써볼게. 야, 산소야 1s2, 2s2, 2p에 4개 이렇게 쓰거든. 그럼 애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있다고 내가 이렇게 써놓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니 물어보잖아. 그럼 애들은 이것만 쳐다봐. 4개라고. 그럼 안 되겠지, 그지?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 실수 안 하려면 여기다 밑줄 치고 얘는 K 껍질, 얘가 L 껍질인 거야. 그래서 L 껍질에 6개라고 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르쳐놔도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이거 4개로 푸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게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온의 전자 배치는 이온이 되는 이유는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은 왜 우리 이거 했었잖아. 핵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여기로 얘들아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최대로 들어가는 전자 개수는 2개, 8개, 18개, 32개야. 그런데 이거 말고 안정화되는 개수 옥텟 규칙은 2개, 8개, 8개, 8개라고.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8개를 채우면 더 이상 안 채우고 넘기고 8개 채우면 넘겼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이게 우선이야. 2개, 8개, 8개. 그래서 첫 번째 껍질만 2개, 나머지 껍질은 8개를 채우는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얘 봐봐. 여기 2개에다가 만약에 이게 여기를 더 채우려면 1s2, 2s2, 2p에 6개
무려 7개의 전자를 얻어와야겠지, 그지? 불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만 꺼지면 나는 헬륨하고 같아질 거야, 그지?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잖아요. 또 여기서도 너만 꺼지면 나는 네온하고 같아질 거야. 이렇게 전자 배치를 띠게 되는 거라고. 그럼 비금속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6개잖아? 그럼 2개를 얻어와서 네온처럼. 여기는 5개가 아니라 7개네, 그지? 5개라고 보면 안 된다고, 7개죠. 그러니까 1개 얻어와서 아르곤처럼 전자 배치할 거야 라고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고, 이게 2개가 결합하면 3단원 가서 배우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의 목적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